그러면은 기자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럼 이제 기사를 써야죠. 그럼 기사는 어떻게 쓰는가?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일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내가 오늘 무슨 기사를 써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매일매일 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면 전날 이제 자기 전에 '아 내일 또 뭐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저희가 자요. 그래서 이렇게 발제거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 오늘은 이거 써야지, 내일은 이거 써야지 이런 걸 하면서 매일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자가 하는 일인데 주변에 이제 있는 게 다 기사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좀 기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걸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기사가 안 되는 건데 이걸 봤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또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호기심이 좀 많고 같은 사안을 봤을 때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민심 살펴보기 제가 뭐 댓글 SNS 커뮤니티 활용 뭐 이런 걸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댓글에서 보다 보면 또 요즘에는 또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폭로글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기사화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걸 그냥 갖다가 그냥 바로 쓰는 기사들이 많아서 그런 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 또 그런 기사가 또 되게 잘 읽혀요,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이. 그런 폭로 기사 이런 게.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생각해 둔 기자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직업인데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 또 조회수나 또 이런 화제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쪼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현장을 가서 보는 거랑 아닌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좀 새로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의 목격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제가 가장 이제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전 취재진이 다 이제 진도 현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 중에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수습 기자였는데 '어떤 좀 새로운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모든 시선이 다 그 안산고에 있는 그 학생들로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좀 '그 외에 다른 승객들은 어떤 쪼끔 아픔이 있지 않을까 고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데 쪼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몇 번 썼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다 희생자인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쪼끔 소외되어 있고 소수라는 이유로 쪼금 소외되어 있을 때 한 가족이 갔는데 뭐 이제 아이들만 살아남았다든가 뭐 요런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쪼끔 전달을 해서 실제로 많은 후원도 받았었고 그게 쪼금 이슈가 돼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게 됐고 뭐 물론 제 기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은 그런 좀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또 이제 그런 작은 기사들이 이제 하나하나에 쪼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은 또 '보람된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기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하는 게 답은 아니고 아직 배울 점도 너무 많고 한데 아무래도 아무튼 기자가 됐을 때 제 마음가짐은 항상 좀 '현장에서 좀 소수의 목소리를 듣자.' 이런 게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쪼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경제 신문이다 보니까 물론 경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베이징에 오고 나서도 좀 여기 있는 중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현장에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기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이 신문을 보지는 않지만 기사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나누기는 스트레이트 기사, 단신 기사, 뭐 픽처 기사, 기획 기사, 스케치 기사, 칼럼 기사, 인터뷰 기사 뭐 요 정도로만 단순하게 나눠 봤는데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육하원칙에 딱 근거해서 언제 어디서 뭐가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전달하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고, 이제 단신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어 단신으로 처리하는 기사를 이제 요 옆에 있는 이제 뭐 타이거 우즈 뭐 이런 별별 전원 뭐 이런 거 짧게 들어가 있는 이런 기사를 단신 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스 기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픽처 기사, 박스 기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문에서 보면은 종이 신문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박스 기사로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로 이제 어떤 기사를 썼다. 그랬을 때 전문가 인터뷰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쓰거나, 관련된 기사에서 좀 다른 시각 혹은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이렇게 박스로 쓰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박스 기사라고 부릅니다. 기획 기사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기획적으로 취재를 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 보자, 이런 게 이제 기획 기사고요. 기획 기사 중에서도 많이 박스 기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케치 기사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르포 기사라고 해서 현장 기사를 얘기하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뭐 그때 상황 이런 거를 직접 가본 것처럼 쓰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르포 기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기도 하고 제일 쓰는 게 어렵기도 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나 이제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거를 이제 스케치 기자, 르포 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럼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의 생각을 담는 그런 게 이제 칼럼 기사고,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저희 연차 기자들은 거의 칼럼 기사를 쓰지는 못해요. 그냥 칼럼은 굉장히 그 생각이 뚜렷해야 되고 주관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차가 있으신, 그리고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죠, 칼럼을. 근데 뭐 물론 저희는 이제 특파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특파원 칼럼 이런 거 써요. 이제 현장에서 본 이제 특파원이 본 그 시선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특파원 칼럼 이런 건 씁니다. 그 인터뷰 기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의 직업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게 기자의 직업의 장점인 것 같고, 그분들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 이걸 배운 거를 얼마나 더 많은 사람한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인터뷰 기사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꼭 저명하고 그러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정말 다양한 그런 직업을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가서 말을 걸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제가 기자인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하면 저랑 얘기를 나눠 주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뷰 기사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전달에 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넣은 인터뷰 기사는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그분은 이제 초고홍, 저희 예전에 한국에서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지금 중국에 계셔 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굉장히 저는 이분이 참 좋았던 게, 저희가 보통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중국 분들은 이제 중국만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우리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양국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요거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저희가 또 이제 한중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꿈나무들과도 선생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또 요즘 또 한중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음 풀어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